세상에. 음, 저게 누구야? 세상에 저게 누구야? 재벌 회장 한정래의 손에서 쇼핑백이 미끄러졌습니다. 겨울밤 동대문 시장 포장마차 구석.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년 전 20억을 훔쳐 도망쳤다고 믿었던 며느리 박지수가 뼈만 남은 쌍둥이 손주들과 오뎅 몇 개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꼬치 하나를 서로 나눠 들고 있었어요. 국물 한 방울도 아까운 듯 종이컵을 양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하나 더 먹어도 돼? 작은 아이가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여자의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침이 고이는 게 여기서도 보였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먹어. 엄마는 배불러.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여자의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손등은 찬바람에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어요. 정래는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비록 뼈만 남아 앙상하고 초췌해졌지만 그 맑은 눈매와 단정한 이목구비는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듯 사랑스럽게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정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5년 전 20억을 들고 사라졌다는 바로 그 며느리. 그런 줄도 모르고 아꼈던 내 며느리. 박지수였습니다. 37세가 된 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단아하고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주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팔, 앙상한 다리, 튀어나온 광대뼈, 영양실조가 분명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어요. 할머니, 나 이거 더 먹어도 돼? 한 아이가 빈 꼬치를 들고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수가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던 거겠죠. 정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아이들을 굶기고 있는 걸까요? 그 돈이면 평생 먹고도 남을 텐데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저럴 리가 없어. 그 돈을 가졌다면 저럴 리가. 정래가 중얼거리는 순간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정래는 그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세 사람의 모습은 하얀 눈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게 눈이 뺨을 타고 흐른 건지 아니면 눈물이 흐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5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한정래. 올해로 61가 된 그녀는 금융투자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그룹을 이끌어온 여자였어요. 청담동 대저택, 이탈리아제 대리석이 깔린 복도, 거실 한편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저택엔 정래 혼자뿐이었어요. 오늘은 장남 한태준의 5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정래는 드레스룸에서 새로 장만한 모피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된 얼굴,
매일 손질해주는 머리카락.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눈빛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태준이 먹을 음식인데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차려야겠어. 정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제사 음식은 특급 호텔, 출장 요리사가 차려왔어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5년. 이제는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가 됐을 거라 생각했죠. 현관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태준이가 좋아하던 동대문 시장으로 가자 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담동 회장님이 재래시장이라니요. 하지만 정래의 표정에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1월에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에선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한 정래는 모피 코트 자락을 여미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발밑엔 질척이는 눈이 녹아 있었고 상인들의 고함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제수용 생선을 고르던 정래의 눈이 시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포장마차 한켠에 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곰팡이가 핀 듯 시커먼 패딩을 입은 여자와 12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 아이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앞에 놓인 음식이었어요. 오뎅 몇 개, 셋이 나눠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정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시장에서 돌아온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포장마차 구석에서 오뎅을 나눠 먹던 지수와 손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들의 팔, 갈라진 지수의 손등, 엄마는 배부르다며 거짓말하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20억이라는 거금을 가진 사람이 왜 아이들을 굶기며 살까요? 도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수가 20억을 들고 있다면 과연 저러고 살 수 있을까? 정래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그날 분명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늘 밤 모든 걸 확인해 보기로요. 저녁 8시 정래는 비서 김소라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소라는 15년 동안 정래의 곁에서 일한 오른팔이었어요. 50살의 그녀는 정래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누구보다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소라가 들어왔을 때 정래는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래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서재를 가득 채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소라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정래가 입을 열자 소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잔을 들던 손이 바들바들 떨려 차가 찰랑거렸어요. 정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의 작은 변화까지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5년 전 그날 내가 봤다는 게 사실이야. 지수가 20억을 들고 나갔다는 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정래의 눈빛이 날카롭게 소라를 꿰뚫었어요.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너무 떨려 탁자에 부딪혔어요. 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저는 그때 분명히 소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헤맸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정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소라야, 내 눈 똑바로 봐. 정말로 내가 그 광경을 봤어. 소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 고요함이 너무나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소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젖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정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킨 대로 했다니 누가 시켰다는 걸까요? 소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저한테, 한도윤 부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도윤이가. 정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둘째 아들 한도윤이 소라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말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뭐라고 했는데? 도윤이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내가 그런 거짓말을.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소라는 흐느끼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집안을 좀먹는 존재라고, 형님이 죽고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수 씨가 금고를 털어 도망간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3천만 원과 수석 비서 자리를 약속하셨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소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정례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형수를 모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 순간 정례의 손에서 차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도자기 차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5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깨지는 것 같았죠. 넌 내 곁에서 15년을 함께했어. 난 널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날 속였구나. 정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있어요. 소라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이 형수님한테 뭔가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형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형수님이 뭔가 알고 있다고. 뭐? 정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태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니요. 그럼 설마.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야심이 있어도 형을 해칠 만큼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누구보다 빨리 회사를 장악한 도윤,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도윤, 지수를 도둑으로 몰아내쫓은 도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면요. 소라야,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네, 사모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사장님이 형수님한테 아이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거요. 정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들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니요. 그래서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거였구나. 20억을 훔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거였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숨어 살았을 며느리와 엄마와 함께 고생했을 손주들을 생각하니
죄책감에 숨이 막혔어요. 소라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서재엔 두 여자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죠. 깨진 차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산산조각난 가족의 모습 같았습니다. 정례는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먼저 지수를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정말로 형을 죽였다면 그 진실도 밝혀내야 했죠. 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지수 주소 문자로 보내. 소라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례는 홀로 서재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려는 듯 눈발이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덮을 수 없었어요. 정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지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정례는 거의 한숨도 못 잔 채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정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정례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혼자 갈 데가 있어. 나 따라오지 마. 정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지수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초라해졌어요. 청담동의 번화한 거리에서 시작해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정례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엔 어제 내린 눈이 녹아 질척거렸어요. 가죽 구두가 금세 더러워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빨간 벽돌집 앞에 도착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옆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고 벽엔 곰팡이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죠. 정례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철제 대문이 나타났어요.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얼른 끓여줄게. 정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들이 아침부터 저 소리를 하고 있다니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어요. 못 볼 것을 본 듯한 지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정례가 재빨리 말했어요. 잠깐만. 지수야. 이제 다 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는 걸.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을 닫으려던 손이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정례는 좁은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아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천장엔 누수 자국이 가득했어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온 집안이 냉동 창고처럼 추웠습니다. 거실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 쌍둥이가 앉아 있었어요. 얇은 이불을 덮고 서로 붙어 앉은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례를 보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할머니 아니야. 지수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하지만 정례의 눈에 이미 눈물이 고였어요. 손주들이 자신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부엌과 거실의 경계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라가 다 털어놨어. 도윤이가 너를 협박했다고.
지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싶어. 지수는 울먹이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준 씨 장례식 날, 저는 정말 아이들 옷 챙기러 집에 갔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저를 따라왔어요. 정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자니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니? 도련님이 협박했어요. 제가 증거를 찾으려고 태준 씨 연구 자료를 뒤지는 걸 봤다면서 만약 경찰에 가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금고를 털었다고 모함하겠다고도 했죠. 지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남편을 죽인 사람이 제 아이들까지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이들을 지키려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20억은 어떻게 된 거니? 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아마 도련님이 절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일 거예요. 정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둘째 아들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내쫓고 돈까지 가로챈 거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아팠는지, 서로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눈물로 나누었어요. 잠시 후 정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자. 도윤이를 처벌받게 하고 너와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없어요. 5년이나 지났잖아요. 방법이 있을 거야. 도윤이가 직접 자백하게 만들면 돼. 정례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함께 할게. 우리 손주들도 이제 고생 그만 시켜야지. 지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례는 지갑을 열어 현금을 꺼냈어요. 일단 이걸로 애들 먹을 것 좀 사고 생활비는 보내줄 테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 도윤이가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정례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설어 하면서도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한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맞죠? 작은 목소리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정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반지하를 나온 정례는 계단을 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도윤과 대면할 차례였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반지하에서 돌아온 정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뒤섞였죠. 책상 서랍을 열고 5년 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태준의 사망 진단서, 경찰 조사 보고서, 이제 다시 봐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사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새벽 2시 17분. 화학물질 폭발로 인한 사망. 원인은 실험 중 시약 혼합 실수. 정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은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실험실에서 일했고 안전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죠.
태준의 프로젝트를 자기가 이어받겠다고 선언했었죠. 그때는 충격에 빠져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형의 프로젝트를 인수받을 준비가 완벽했었어요. 정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태준의 연구실 동료였던 박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뒤 정래는 조용한 찻집에서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이 보였죠. 박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준 형님은 매사에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실험할 때에는 특히 더요. 정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했나요? 사고 전날이었어요. 한도윤 부사장님이 연구실에 오셨습니다. 형님의 실험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싶다면서요. 정래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도윤이가 연구실에 왔다고요. 네.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실험실에 가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었죠? 박 박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래 향이 안 나는 시료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다른 화학 물질이 섞인 것처럼 정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태준 형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실험을 시작한 뒤였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박 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정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경찰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에 말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바로 종결 처리해버렸어요. 폭발로 모든 게 타버렸거든요. 그리고 도윤 부사장님이 너무 빨리 정리를 하셨어요. 연구소 폐쇄하고 관련자들 보상금 주고 CCTV도 전부 가져가셨죠. 박 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보전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윤이 형의 시료를 바꿨고 그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거였어요.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겁니다. 찻집을 나온 정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지난 지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오로지 심증에 기댄 자백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래는 계속 생각했어요. 도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이 직접 자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유산 상속? 그것이 가장 좋은 명목이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척하면서 유산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도윤은 돈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정래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배터리를 확인하고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죠. 이것으로 도윤의 자백을 녹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태준을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큰아들, 항상 동생을 아꼈던 형, 그런 형을 동생이 죽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두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8살, 도윤이 6살이었을 때였죠. 도윤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울자 태준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상처에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때 도윤은 형을 보며 방긋 웃었죠.
웃던 형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 회사 경영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도윤의 눈을 멀게 했겠죠. 형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형이 더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도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 유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복잡하더라. 전화 너머로 도윤이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언제 뵐까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서류 정리할 게 많아.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까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준비하라고. 집 밖에서 대기하되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지수에게서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저도 돕겠습니다. 태준 씨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정례는 서재에 앉아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자백을 유도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실패는 없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촉촉하게 땅을 적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좋아하던 소리였죠.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곤 했었습니다. 정례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거였습니다. 태준을 위해, 지수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다음 날 저녁 6시 30분, 정례는 거실 탁자 아래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숨겼어요. 검은 테이프로 탁자 밑면에 단단히 고정시켰죠. 손으로 만져봐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이라는 답장이 왔어요. 지수는 집 앞 골목에 있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요. 7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정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욕심이 어려 있었어요. 정례는 도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값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을 훑어보는 눈길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정례는 차를 내왔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홍차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윤은 이 차를 좋아했었죠. 유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정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차잔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내 형 이야기야. 도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형이 왜요? 이미 죽은 형 이야기를 해서 뭐 하려고요? 상속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 말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형의 죽음이 남의 일인 것처럼요. 정례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준의 유산을 내 몫으로 만들고 싶었니? 그래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은 거야.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내가 지수를 모함한 거 다 안다. 정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형수보다 제가 더 우선이에요. 재산은 다 제 거라고요. 도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처럼요. 정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구소 시료 교체와 관련된 기록이었어요. 내가 한 짓 다 알아. 내가 형의 시료를 바꿨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어요. 제가 뭘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증거 있으세요? 어머니 혹시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에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형은 나보다 항상 앞서 있었어요.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어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형만 봤잖아요. 전 항상 형의 그늘 속에 가려졌죠. 저도 빛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도윤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쌓인 열등감과 질투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형을 죽였니? 내 하나뿐인 친형을.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형은 모든 걸 가졌어요. 사랑도 인정도 재산도. 전 늘 2등이었죠. 아버지도 형만 인정했고 회사도 형이 물려받을 예정이었어요. 전 평생을 그렇게 형한테 가려져 살았다고요.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형이 연구할 때 기회가 왔어요. 아무도 없었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형이 없으면 모든 게 제 것이 될 거라고. 도윤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아래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약을 바꿨어요. 경찰은 원인을 몰랐죠. 도윤의 얼굴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왜 모함했니?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경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형수가 증거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더라고요. 항상 형수는 걸림돌이었어요. 재산을 나눠 가질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조카들까지 둘이나 주렁주렁 달려있으니 제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형수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형을 죽일 수 있니? 피를 나눈 형을.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혈육이 뭐가 중요해요? 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인데. 어차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너무 꼿꼿한 말만 하니까. 답답하시네요. 도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정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괴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난 내가 자수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타버려서 증거도 없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유산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어차피 다 제 것이 될 테니까요. 도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탁자 밑에서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의 시선이 탁자 아래로 향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기였죠.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집으로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군요. 재밌네요, 진짜.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괴물의 목소리였죠. 정례는 탁자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걸로 내 죄를 세상에 밝힐 거야. 우리 태준이를 위해, 5년을 고생한 지수를 위해. 정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그래요. 어머니는 순순히 저한테 유산을 줄 리 없다고 항상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산 타령을 하시니 꿍꿍이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비장의 카드를 챙겨왔죠. 도윤은 유리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순간 맵고 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학약품 냄새였어요. 하늘에 있는 태준 형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못해드린 효도 해드릴게요. 형이 느꼈던 고통을 어머니도 느끼게 해드리죠.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실험을 설명하는 과학자처럼요. 정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액체가 바닥에 퍼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돌아버렸구나. 너도 여기 있잖아. 전 얼른 뛰어나가면 되죠. 하지만 어머니는 못 나가시겠죠. 도윤은 출구로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정례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도윤이 또 막았어요. 형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였죠.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정례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도윤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유유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는 특별히 최고급으로 장례 치어드릴게요. 도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숨을 앗아가는 듯한 연기가 가득한 집 안에서요. 바닥에 액체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정례는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겨울이라 잠가둔 상태였습니다. 열쇠를 찾으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커튼과 소파로 번졌어요. 정례는 열기에 밀려 뒤로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쓰러진 채로 정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연기 사이로 보이는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직접 골라줬던 샹들리에였죠. 태준아, 엄마가 이제야 알아서 미안하다. 내가 도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다 내 잘못이다. 정례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지수는 거대한 폭발음을 들었어요. 집 창문에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갑자기 폭발했어요. 청담동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도윤이 나가면서 잠근 거였죠. 지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대답이 없었어요.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이 열기에 깨지면서 불꽃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유리 파편이 정원에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는 정원에서 돌을 주워 1층 창문을 깨려 했지만 이중창이라 쉽게 깨지지 않았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창문을 쳤습니다. 어머님을 구해야 해. 어머님이 저 안에서 죽을 순 없어. 5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지수는 소방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에 시어머니가 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기가 너무 심했어요. 불길이 1층 전체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진압을 먼저 해야 해요. 소방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그 집 구조를 알아요. 제가 얼른 가서 구할게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소방관들이 말렸지만 지수는 듣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저희 시어머니 꼭 구해야 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소방관 한 명이 나섰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방화복 입으세요. 지수는 재빨리 입었어요.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불길이 사방에서 춤추고 있었고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열기가 방화복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천장에서 타들어가는 나무 조각이 떨어졌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으니 구조를 잘 알고 있었죠. 부엌을 지나 작은 복도로 갔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열기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중과의 결혼 사진도 그중 하나였어요.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정례였습니다. 탁자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님, 지수가 달려갔습니다. 정례는 의식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주 약했습니다. 지수와 소방관이 정례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많이 야윈 탓이었죠. 둘은 정례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동시에 불길이 더 거세졌습니다.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이 더 커진 거였죠. 밖에서 다른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놓았어요. 지수와 소방관은 정례를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넘겼습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창밖으로 나왔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지수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유독 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였어요. 사다리 중간쯤에서 지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방관이 지수를 붙잡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지만 지수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구했어. 이제 됐어. 땅에 발이 닿자마자 지수는 쓰러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수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지수에게 산소를 공급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어요. 지수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어머니를 구했지만 자신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지수의 품에서 떨어진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준과 지수, 쌍둥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행복했던 시절, 네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구급대원은 사진을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병원 중환자실의 하얀 불빛이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며 정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옆 침대가 자신의 자리였지만 정래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수 곁을 지켰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렴. 정래는 지수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일째였어요. 지수가 의식을 잃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이 유독 가스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폐 손상이 심각해요.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도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정래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스스로 이겨내야 해요. 의사가 나간 뒤 정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고의 폐 전문의를 모셔와 그리고 24시간 특별 간호사도 배치하고 전화를 끊고 정래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손주들이 있었어요. 12살이 된 쌍둥이들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래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곧 일어날 거야.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정래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정래는 두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와 손주들이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 엄마를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했어. 정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저희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정말 많이 찾으셨다고. 다른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매일 할머니 이야기했거든요. 할머니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요. 정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를 아이들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은 며느리, 오히려 이해하려 했던 며느리. 정래는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정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지수를 지켰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달빛에 비쳐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지수야, 미안해.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정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정래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우리 태준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내가 이 가족을 얼마나 지키려 했는지도. 그런데 난 너를 믿지 못했어. 정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진짜 어머니였다면 너를 믿었을 거야. 그런데 난 체면만 생각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래는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제발 일어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배치되었고 의료진이 교대로 지수를 돌봤어요. 정례는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잃는 게 죽음보다 두려웠으니까요. 정례는 낮에는 병원에서 지수를 돌보고 저녁에는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줬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례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내일 소풍이 있다고 했거든요. 김밥을 마는 그녀의 손이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평생 남의 손에 맡겼던 일을 이 나이에 직접 하고 있네. 정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뭐해요? 내일 소풍 가잖아. 김밥 싸주는 거야. 와, 할머니가 직접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동생,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일어나면 보여줄 거예요. 정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빠를 잃고 엄마마저 위험한 상황이니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꼭 좋아하실 거야. 5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례는 병실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어요. 누군가 자신의 손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눈을 떠보니 지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정례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정신이 드니? 정례는 지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지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깨어나자마자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를 보며 정례는 또 울음이 터졌어요. 내가 괜찮은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정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수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이들은요? 걱정 마.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어. 내일 소풍 가는데 내가 김밥도 싸줬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직접이요. 그래.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지수가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널 의심하고 쫓아내고.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아들을 잃으셨는데. 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엄마마저 도둑 취급받는 걸 알게 될까봐. 그래서 더 멀리 도망쳤어요. 아이들이 진실을 모르게 하려고. 정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연락을 안 한 거구나. 네.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일이 바빠서 할머니 댁에 못 간다고만 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례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의사가 들어와서 지수를 진찰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요. 일주일만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가 살아났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래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에 왔어요. 아이들이 엄마 침대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지수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가늘게 떨리는 팔로요. 정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김밥 싸줬어. 할머니 김밥 진짜 맛있어.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맛은 장담 못해. 처음 싸본 거라. 어머님 고맙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래는 이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로 도윤을 처벌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정래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 자백한 내용이 담긴 파일이었죠.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도윤이 형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것들도 있습니다. 정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5년간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먼저 이건 보안팀장에게 받은 5년 전 CCTV 기록입니다. 정래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11시 도윤이 형의 연구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당시 태주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도윤은 새벽 1시까지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이걸 그냥 넘겨줬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죠.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구실 동료의 진술서예요. 사고 당일 아침 이상한 냄새가 시료에서 났다는 증언이에요. 형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한도윤 씨를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도윤의 모습을 본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부사장이 살인범이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정래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중역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정래는 일어섰어요. 도윤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일원이 아닙니다.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주식도 몰수하겠습니다. 중역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친아들을 이렇게 매정하게 자르다니요. 하지만 정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범죄자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검찰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어요. 도윤이 오래전부터 형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는 일기장도 발견되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재벌가의 형제살인 사건이라니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앉은 도윤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한도윤은 형 한태준을 살해하고 형수 박지수를 모함했으며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살인 미수, 사기,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소라가 증언대에 섰어요. 한도윤 부사장님 지시로 지수 씨를 모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라는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천만 원과 수석 비서 자리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괴로워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기침을 하면서도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5년 전 남편이 죽은 후 참하게 살았습니다. 도련님은 제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례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들을 고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도윤은 제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형을 죽였어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어요. 저는 어머니로서 실패했습니다. 도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해요. 도윤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형은 언제나 모든 걸 가졌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회사의 인정도, 모든 게 형 거였죠. 전 그저 제 몫을 찾은 것뿐이에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내 몫이냐.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한도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살인, 살인 미수, 방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엄중히 처벌합니다. 25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도윤이 멈춰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형만 생각하시는군요. 형이 죽어서까지도요. 도윤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어요.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도 사랑했어.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그 사랑을 못 받겠지만 넌 형을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어. 그리고 내 자신도 잃었지. 돈을 얻으려다 모든 걸 잃은 거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례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모든 일이 다 바로잡히게 된 거야. 하지만 정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 왔어요. 지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지수는 조용히 시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법원 앞 벚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곧 꽃이 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례는 태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어요. 태준아, 그동안 혼자서 어찌 지냈니? 이제야 도윤이 죗값을 치르게 됐어.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사진 속 태준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지수와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렴. 정례는 태준의 사진 옆에 놓인 어린 도윤의 사진도 바라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형 손을 잡고
방긋 웃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야 했어요. 그날 밤 정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청담동 대저택에도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정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수와 손주들이 완전히 이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함께 사는 첫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정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밥부터 먹자. 국수 다 불겠어. 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앞에 놓인 잔치국수 그릇을 보며 지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릇이 4개네요. 그럼 이제 각자 먹어. 양껏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친 후 정례는 지수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준과 지수가 쓰던 방 앞에 섰어요. 태준이 죽은 뒤 줄곧 닫혀있던 문이었습니다. 정례가 문고리를 잡았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방 특유의 냄새가 났죠. 방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어요. 태준이 쓰던 책상, 지수가 아끼던 화장대, 함께 고른 커튼까지. 지수는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베개를 만져봤어요. 태준의 향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추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태준 씨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한테 늘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지수야. 정례가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태준의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 학교에서 우리 가족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가족 중 한 분을 모셔오라고 했대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 와주실 수 있어요? 정례는 놀랐습니다. 평생 아들들 학교 행사에도 잘 가지 않았던 그녀였거든요. 정말 엄마 말고 할머니가 가도 괜찮겠니? 네. 할머니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발표 당일 정례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엄마, 동생, 그리고 할머니가 계세요. 아이가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잘 못 먹었거든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한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아이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응. 저 처음엔 할머니 무서웠어요. 정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한테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다른 아이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정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랑해요. 평생 재벌과 안주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돌아가신 남편도 두 아들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 차가운 경영인으로만 살았던 그녀에게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 12살 손주가 처음으로 해준 그 말. 정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이가 놀라서 할머니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정례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너희들 사랑해. 정말로. 정례는 평생 처음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지수야, 너도 이리 와. 정례가 며느리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어요. 정례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정례가 말했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정례와 박지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정례도 그랬어요.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그것만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진짜 도둑은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누명을 쓴 사람은 돈이 있어도 숨어 삽니다. 겉모습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지수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서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힘드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혼자서 모든 걸 버티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전한 소중한 분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꼭 전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